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잠수교와 동부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까지 어제 하루 폭우로 한강과 하천 주변 도로가 마비됐었죠. 오늘은 잠수교만 통제된 상태지만 서울 곳곳의 연결로와 나들목은 여전히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잠수교가 통제되고 모든 한강공원과 하천에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종암동과 월곡동에 관련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6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온 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가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일부는 전시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올해는 온라인과 SNS를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며칠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는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밤부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 한강대교 기준 한강 수위는 5m로 관심 단계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또 같은 시각 팔당댐 수위는 제한 수위보다 조금 못 미친 약 25m이고 초당 7,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때 초당 1만 5천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잠수교와 동부 간선도로 올림픽대로가 차량 통제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통제가 풀려 있는 상태지만 오후에 폭우가 예고됨에 따라 다시 차량이 통제될 수 있으니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된 폭우로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요. 밤사이 피해 상황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성북구에선 정릉동의 한 주택이 침수됐고 언덕에 위치한 성북동의 한 주택은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바로 아랫집으로 커다란 돌과 건물 잔해가 떨어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또 한강 시민공원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가 장마의 최대 고비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 오후에는 물폭탄이 또다시 쏟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시간당 12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 예보한 적 없는 이례적인 수치인데요. 남쪽에서 북상 중인 4호 태풍 하구핏이 오늘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중국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 태풍이 발생시킨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대부분 호우경보가 발령난 상태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기상 상태가 빠르게 변하니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강공원 연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강소특구로 지정된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산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성북구에서는 종암동과 월곡동 지역에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봉제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던 성북구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 경희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세 곳을 거점 삼아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의료개발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성북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종암동과 월곡동 지역을 개발 특구로 조성합니다. 핵심 기관 중 2곳이 구내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함께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유입되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침체된 그 성북구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면서 이미 2곳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곡동 BTIT 융합센터와 종암동 서울바이오 혁신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BTIT 융합센터에는 약 20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서울바이오 혁신 커뮤니티 센터는 홍릉 강소특구의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한 상월국역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좀 수렴해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런 것도 갖고 또 의견 수렴을 통한 편의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봉제업 외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었던 성북구.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그루밍 수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이주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이어 경찰 간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종로구청에서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을 맡은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이미영 센터장은 최근 조직 내 성범죄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그루밍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내기도 애매하고 주변에서도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개입하기도 애매한 정도의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범행 수법인 그루밍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이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길들이는 과정에서 조직 내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성적 가해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 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폭로를 막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내가 살면서 내가 한 번쯤 간간히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절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잖아요.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성폭력을 가리는 기준이 폭행과 협박의 여부인데 그루밍 성범죄처럼 치밀한 관계에선 폭행과 협박 없이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친밀함을 느낀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도 어렵습니다. 들은 걸 다른 데에다 적어도 퍼뜨리지 말겠다. 이거 역시 주변인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루밍 수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의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금천구에서 지난 20년간 독산동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구립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천구에서는 체육센터 등 생활 SOC가 꾸준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몇몇 시설을 엄정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금천구립 독산도서관이 개관 20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네의 지식 창고로서 또 소통 공간으로서 늘 곁에 있었던 도서관의 변신에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전에는 저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책장으로 꽉 막혀 있어서 뒤에는 거의 창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시설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경험할 그 공간에 대한 여유 그리고 자유 또한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줄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너무 돼요. 새로운 독산도서관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이용 편의와 편안한 환경을 고려해 북카페는 서가의 높이를 낮췄고 개방 학습 공간인 오픈형 테이블 열람실,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열람실도 갖췄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금천구에는 최근 생활 편의 시설이 줄지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독산 1동에는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돕기 위한 50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고 지난달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금천구의 두 번째 복합체육센터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와 체육 그리고 교육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리소스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서관부터 해서 체육시설,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생활 리소스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금천구. 코로나19로 이용에 제한은 있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은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가 116년 만에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용산기지의 역사부터 미래의 용산공원을 담아낸 전시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 5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방된 미군 장교 숙소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기자가 나가 있는 곳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에 부분 개방된 단지엔 주거 16개 동과 관리시설 2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입니다. 지난 19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부지에 LH가 미군 장교 임대주택을 짓고 지난해까지 임대 운영을 해왔던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고 18개 동 중 5개 동은 전시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리모델링을 마치고 어떤 전시 공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탈바꿈되었습니까? 네, 리모델링을 마친 5개 동의 유형은 전시 공간과 오픈하우스, 자료실과 토론 공간, 카페입니다. 이 중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곳은 전시 공간뿐입니다. 전시 공간엔 용산 기지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는 모형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30분 단위로 입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카페도 개방은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는 돼야 정상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군 장교의 숙소를 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와 용산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그리고 토론 공간은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데 공간 협소 문제도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개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곳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엽니다. 내부와 외부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각각 오후 5시와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은 최대 200명까지만 동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다만 이곳이 과거 군사시설로 활용됐던 만큼 문화재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꼭 지켜야 할 이용 수칙이 있습니다. 건물의 내외부 공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사와 음주 흡연도 불가합니다. 반려동물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은 장애인 차량이나 미취학 아동과 동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잔여 건물 13개 동은 내년 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늘 2022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 5단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곁에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용산 미군 기지가 시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0년부터 광복절 기념 행사인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8월 한 달을 독립과 민주의 달로 정하고 비대면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매년 광복절을 기념해 열리던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서대문 형무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독립민주지사를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민 역사 문화 축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 서대문구는 8월 한 달을 독립과 민주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독립민주 시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가수 이한철 씨와 하림 등
4명의 뮤지션이 부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영상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독립선언서 낭독 챌린지도 열립니다. 스푼 라디오라는 앱을 설치한 뒤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음성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또 2010년부터 시작된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서 촬영했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도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캠페인이 중점적으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15,000명의 독립운동가가 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이 그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상황. 독립운동가의 수형 기록 카드를 인증샷으로 남겨 후손을 찾는다는 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서대문 형문소 10옥사에서는 이곳에 수감됐던 31명의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는 기획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마다 진행됐던 민주지사 풋프린팅 전시회는 예정대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강남구의회가 열흘간의 파행 끝에 원구성을 마쳤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한용대 의장은 구민들에게 신여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한 단계 높은 소통과 협치를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많이 소통하고 또 서로 이해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더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후보로 나설 전반기 의장이 음주 의혹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미래통합당과의 치열한 신경전은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촬영 문제와 결선 투표 기표용지의 유무효표 논란, 여기에 의원 사퇴서 제출까지 열흘간의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한용대 의원은 당선 직후 사과부터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 기준이 있었지만 공정성 논란을 남겼고 의원 모두가 후보가 되는 현행 선거 방식도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9월 임시회 때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규칙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9회, 5분 자유발언 48회, 의원 발의 55건. 전반기 2년 동안 다른 의회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낸 만큼 후반기에는 선거로 인한 상처 치유와 함께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저희 강남구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 의회 한용대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여기에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를 보여주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술렁였습니다. 랜드마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동요하면서 주택 공급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부지에 주택 건설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 26일.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랜드마크 부지를 염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5,000호 이상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용적률을 1,500%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8천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암동은 술렁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퍼진 겁니다. 랜드마크는 상암동 택지 개발의 핵심 축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DMC의 기능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2000년대 초 아파트 분양 당시 랜드마크를 통한 기대 효과 때문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다수였고 이미 상암동은 임대주택이 37%에 달하는 등
동 단위로는 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암동 지역의 임대 아파트 비율이 37% 거의 40% 가까이 돼 있어요. 이거는 서울에서 아마 동 단위로 따지면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런 걸 안 진다 하면은 상암동 DMC 개발의 방점이 흐트러지고 그 상암동 DMC라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여론이 악화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자 상암동 출신 김기덕 시의원은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서울시 관계자들을 통해 DMC 랜드마크 부지가 주택 공급용지로 검토된 일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지는 목적에 맞게 이용돼야 하며 사업성이 문제라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 편익시설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책임자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조건을 완화해서 랜드마크 주인을 찾든 임자가 없다면 주민 동의에 의한 공공 목적 시설로. 한편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택지 개발 당시 중심 상업지역으로 구분해뒀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133층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돼 있었던 상태.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에 3년간 매년 4만 6천 호 공급. 많은 부분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야가 차지한다고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집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으로 변한 부동산 시장이 문제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